박 어르신의 발걸음이 나무 계단을 밟자 삐걱 하고 가벼운 소리가 났다. 마치 이 오래된 일본식 가옥에 늘 맴도는 한숨 소리 같았다. 63살의 나이, 그는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이 집에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꼬박 15년째 홀로 살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뒤 이곳의 나무 마루 한 조각, 나무 창문 하나하나에 오롯이 그만의 적막함이 스며들었다. 집은 서울 성북동 깊숙한 곳에 자리했고 양옆으로 늘어선 키 큰 은행나무에 둘러싸여 있었다. 봄과 여름이 교차할 무렵이면 잘게 부서진 노란 꽃잎이 마당의 돌 탁자 위로 떨어지곤 했다. 그는 종종 그곳에 앉아 지난 보리차 한 주전자를 우려내며 해가 동쪽 담장에서 서쪽 창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하루의 시간은 그렇게 소리 없이 흘러갔다. 그는 과묵한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구경기계 공장에서 기계공으로 일했다. 그의 손재주는 고장난 기계는 무엇이든 고칠 수 있었지만 20년 넘게 함께한 아내는 붙잡지 못했다. 아내가 떠난 후 유일한 아들은 미국에 정착했고 매년 설날에나 안부 전화 몇 통을 걸어올 뿐이었다. 가끔 영양제를 보내왔지만 함께 살자는 말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박 어르신도 그런 고요함을 즐겼다. 매일의 삶은 태엽을 감은 시계처럼 규칙적이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근처 공원을 두 바퀴 천천히 돌았다. 돌아와서는 멸치국수 한 그릇을 끓여 직접 담근 무말랭이 무침과 함께 먹었다. 오전에는 거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낡은 신문을 보거나 작은 마당으로 나가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장미와 자스민 화분을 돌봤다. 이제는 잎사귀 위에 먼지 하나까지 그가 깨끗하게 닦아내고 있었다. 오후에는 녹차한 주전자를 우려내 햇볕을 쬐며 잠시 졸았다. 잠에서 깨면 구석에 놓인 낡은 공구함을 보며 멍하니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상을 받았던 기계공 도구들이 여전히 들어있었다. 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옅은 세월의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20년 넘게 이어진 고질적인 허리병이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했다. 당시에는 가벼운 부상이라 여기고 파스 몇 장을 붙인 뒤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상처는 점점 더 완고해졌고 최근 들어 더욱 심해졌다. 며칠 전 허리를 굽혀 장미에 물을 주다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갑작스러운 격통에 화분 옆으로 쓰러질 뻔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겨우 벽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는 몸을 뒤척일 때마다 이를 악물어야 했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전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입주 도우미를 구해주겠다고 고집했지만 박 어르신은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평생을 강하게 살아왔고 스스로를 돌보는 데 익숙했다. 낯선 사람이 집안의 리듬을 깨뜨리는 것이 싫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조심스럽게 시중드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다. 하지만 허리 통증의 고통은 점점 더 잦아졌다. 침도 맞아보고 부항도 떠봤으며 여러 종류의 팥으로 바꿔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새를 산책시키던 김영감에게서 출장 서비스를 하는 마사지 가게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마사지사의 솜씨가 좋고 온갖 만성 통증을 전문으로 다룬다고 했다.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 사흘을 망설인 끝에 박 어르신은 어느 해 진력 김영감이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의 상담원 목소리는 상냥했다. 그의 주소와 증상을 물어본 뒤 경험 많은 젊은 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다음 날 오후 3시로 약속을 잡았다. 전화를 끊고 그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미 식어버린 찻잔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는데 마음속에 이유 모를 불안감이 차올랐다. 이 낡은 집에는 친척이나 옛 직장 동료 외에는 낯선 사람이 거의 온 적이 없었다. 곧 낯선 젊은 여성이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고요하다 못해 답답했던 날들에 무언가 작은 균열이 생길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오전 박 어르신은 평소와 달리 집을 청소했다. 거실의 낡은 소파를 반짝이게 닦고 침실 의자 위에 쌓여있던 낡은 옷들을 개어 옷장에 넣었다. 창틀의 먼지까지 꼼꼼히 닦아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그는 문틀에 기댄 채 숨을 헐떡였다.
허리가 또다시 은은하게 아파왔다. 그는 허리를 붙잡고 천천히 등나무 의자로 걸어가 앉았다. 방금 우려낸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햇살이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마룻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고 마당의 자스민이 두 송이 피어 은은한 향기를 풍겼다. 그는 무심코 그 마사지사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김 영감은 젊다고 했는데 20대 초반일까? 30대일까? 실력은 정말 말처럼 좋을까? 혹시 서투른 아가씨는 아닐까? 마음속의 생각들이 마당을 나는 나비처럼 어지럽게 흩날렸다. 문득 자신이 조금 우습게 느껴졌다. 60년 넘게 살면서 온갖 풍파를 겪었는데 고작 출장 마사지사 한 명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다니.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마도 이 독거 생활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너무 오래되어 아주 작은 변화 하나에도 마음속에 파문이 일어날 정도였다. 오후 2시 50분. 박 어르신은 일어나 문가로 걸어가 살짝 열린 나무 대문을 조금 더 열었다. 시선은 골목 어귀를 향했다. 골목은 조용했고 순두부를 파는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지나갈 뿐이었다. 외침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다 길모퉁이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손을 들어 손목에 낡은 시계를 보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의 50번째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시계판의 숫자는 이미 희미해졌지만 시계바늘은 여전히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다. 10분 남았다. 손님이 오면 마실 차라도 한 잔 있어야 하니 따뜻한 물을 따라 놔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엌으로 돌아서는 순간 허리에 다시 뻐근한 통증이 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허리를 누르며 걸음을 늦췄다. 이 통증은 마치 완고한 옛 친구처럼 시시각각 그에게 세월의 흔적을 일깨워 주었고 어떤 평온함은 정말로 깨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거실 찻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등나무 의자에 앉았다. 시선은 다시 문 쪽을 향했다. 햇살이 점점 기울어 창문을 통해 마룻바닥에 떨어지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낡은 집 안은 자신의 숨소리와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마치 무언가를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았다. 삼시 정각, 골목 어귀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두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낡은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박 어르신의 심장이 이유 없이 조금 빨라졌다. 그는 몸을 굳게 펴고 문틈새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등나무 의자의 팔걸이를 꽉 쥐었다.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문 앞에서 멈췄다. 이어서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3번 들렸다. 크지 않았지만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을 두드려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파문 같았다. 그는 자신의 평온한 삶을 깨뜨릴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박 어르신이 손을 들어 나무 문을 열었을 때 오후의 햇살이 마침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몸 위로 비스듬히 쏟아지며 가녀린 윤곽을 그려냈다. 거기 서 있는 아가씨는 20서너 살 정도로 보였다. 물이 빠져 희끗희끗한 옅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올려 가늘지만 단단해 보이는 손목을 드러내고 있었다. 머리는 간단한 포니테일로 묶었고 이마에는 몇 가닥의 잔머리가 땀에 젖어 깨끗한 이마에 붙어 있었다. 코는 오똑했고 입술은 옅은 호선을 그리며 다물고 있어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다. 박 어르신 맞으시죠? 마사지 가게에서 온 이소희입니다. 아가씨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웠고 잘 느껴지지 않는 약간의 쉰소리가 섞여 있었다. 말할 때 그녀의 눈은 박 어르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살짝 아래로 내려 그의 어깨 언저리에 머물렀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작업복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비켜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들어와요. 밖은 더우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세월이 내려앉은 차분함이 묻어 있었다. 이소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발걸음은 나무 마룻바닥이 상할까봐 두려운 듯 매우 가벼웠다. 박 어르신이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이소희가 거실 중앙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빠르게 훑었다.
그것은 박 어르신과 아내의 젊은 시절 사진과 공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이내 황급히 시선을 돌려 구석의 장미 화분으로 옮겼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앉아요. 물 한잔하고. 박 어르신은 등나무 의자 맞은편의 나무 의자를 가리키며 찻상 위에 미지근한 물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이소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앉았다. 의자 끝에 겨우 걸터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등을 꼿꼿이 세운 모습이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꾸중을 기다리는 학생 같았다. 그녀는 물컵을 들어 작은 한 모금을 마셨다. 컵이 그녀의 손에서 살짝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긴장한 것이 분명했다. 박 어르신은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다. 김영감은 마사지사가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눈앞의 이 아가씨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신입처럼 보였다. 사람과 눈을 마주칠 용기도 없어 보였다. 그는 더 묻지 않고 그저 침실 방향을 가리켰다. 저 안에서 합시다. 침대가 넓으니. 이소희는 황급히 일어나 발치에 놓아두었던 검은색 캔버스 가방을 들고 박 어르신을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침실은 간소하게 꾸며져 있었다. 낡은 나무 재질의 2인용 침대, 침대 머리맡에는 짙은 붉은색의 협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스탠드와 박 어르신이 자주 보는 회중시계가 있었다. 햇빛이 커튼 틈새로 들어와 침대 시트 위에 좁은 빗줄기를 드리웠다. 공기 중에는 낡은 집 특유의 은은한 나프탈렌 냄새가 감돌았다. 누우세요. 제가 먼저 준비 좀 할게요. 이소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녀는 캔버스 가방을 열어 깔끔하게 접힌 흰색 마사지 수건 한 세트와 각기 다른 색의 오일이 담긴 유리병 몇 개를 꺼냈다. 그녀의 동작은 그다지 능숙하지 않았다. 오일병을 열다가 손가락이 실수로 병 하나를 건드려 협탁 위에서 한 바퀴 굴러가며 맑은 소리를 냈다. 이소희는 깜짝 놀라 움찔하며 황급히 손을 뻗어 병을 바로 세웠다.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며 박 어르신을 쳐다보는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주의했어요. 괜찮아. 박 어르신은 손을 저으며 천천히 침대에 누웠다. 옆으로 누울 때 허리의 통증이 다시 은은하게 느껴져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좀 더 편한 자세를 찾았다. 이소희는 그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황급히 물었다. 어르신, 많이 아프세요? 제가 살살할게요. 그녀는 마사지 수건을 펴고 박 어르신에게 엎드리게 한 뒤 손을 비벼 옅은 노란색 오일을 손바닥에 덜었다. 두 손을 모아 잠시 비벼 손바닥이 따뜻해진 후에야 조심스럽게 박 어르신의 허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매우 부드러웠고 손끝은 약간 차가웠다. 피부에 닿는 순간 박 어르신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이소희의 손기술은 역시 서툴렀다. 처음에는 누르는 힘이 약했다 강했다를 반복했고 혈자리도 정확하게 찾지 못했다. 어떤 부위를 누를 때는 박 어르신이 자신도 모르게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아파서가 아니라 힘이 엉뚱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이소희는 즉시 멈추고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프게 해드렸나요? 조절할게요. 그녀는 몸을 숙여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박 어르신은 그녀에게서 은은한 비누 향기와 오일의 상쾌한 향이 섞인 아주 깨끗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녀의 숨결은 조금 가빴고 그의 등에 닿는 기운은 약간의 온기를 띠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동작이 훨씬 느려졌다.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의 허리를 더듬으며 마치 귀중한 것을 찾는 듯했다. 힘도 훨씬 안정되었다. 여전히 능숙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유난히 진지한 태도가 엿보였다. 박 어르신은 눈을 감고 그녀의 손끝이 자신의 허리와 등을 오가는 것을 느꼈다. 허리 근육 통증이 그녀의 서툰 마사지 아래에서 정말로 조금씩 완화되는 것 같았다. 원래 긴장했던 몸이 서서히 풀렸다. 귓가에는 이소희의 가벼운 숨소리와 창밖에서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그가 거의 잠이 들 뻔했을 때 이소희의 동작이 갑자기 멈칫했다. 손끝이 뜨거운 것에 닿은 듯 살짝 떨렸다. 박 어르신은 의아해서 눈을 떴다. 눈꼬리 너머로 이소희의 시선이 협탁 위에 낡은 회중시계에 꽂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아련함이 뒤섞여
복잡해 보였다. 왜 그래? 박 어르신이 입을 열어 물었다. 이소희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거두고 재빨리 손을 옮겨 마사지를 계속했다. 하지만 동작은 아까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었다. 목소리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르신, 그냥 이 회중시계가 좀 특별해 보여서요. 오래된 물건이야. 아내가 준 거지. 박 어르신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다. 이 회중시계가 비록 오래된 물건이긴 하지만 그리 희귀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왜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일까? 게다가 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은 계속 피하기만 했고 말도 항상 머뭇거렸다. 분명 무언가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더는 집중할 수 없었다. 이소희의 손끝은 여전히 그의 허리와 등을 오갔고 힘은 이전보다 더 안정되었다. 그녀가 이 일을 잘 해내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함과 가끔 드러나는 아련한 표정은 박 어르신에게 이 젊은 마사지사가 마음속에 남모를 비밀을 품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마사지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이소희는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말했다. 어르신, 자세를 좀 바꿔주세요. 어깨랑 목을 주물러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낮았고 박 어르신은 그 속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앉았고 그 순간 이소희의 눈과 마주쳤다. 아주 깨끗한 눈이었다. 동공은 칠흑 같았지만 그 안에는 마치 속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당황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여 오일병을 정리했다. 귓불이 살며시 붉어졌다. 박 어르신은 그녀의 붉어진 귓불을 보며 마음속의 의문이 점점 더 커졌다. 그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긴장하는 걸까? 이 낡은 집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혹은 저 눈에 띄지 않는 낡은 회중시계 때문에? 그는 더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요구대로 자세를 취하며 그녀의 손가락이 자신의 어깨와 목에 닿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어깨 마사지는 허리보다 부드러웠다. 이소희의 손끝이 그의 목덜미와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다. 동작은 여전히 조금 서툴렀지만 이상할 정도로 진지했다. 박 어르신은 그녀의 손끝이 가끔 미세하게 떨리고 호흡도 아까보다 가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어떤 압박감을 견디고 있는 것 같았다. 창밖의 햇살이 점점 서쪽으로 기울며 커튼 틈새로 마룻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침실안은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박 어르신은 눈을 감고 어깨에 가해지는 힘을 느끼며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생각에 잠겼다. 이소희라는 이 아가씨는 마치 수수께끼 같았다. 갑자기 그의 평온한 삶에 뛰어들었다. 그녀의 불안함, 그녀의 회피, 회중시계를 보았을 때의 아련함, 그리고 지금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 모두가 남모를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녀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젊은 아가씨의 몸에 분명 자신과 관련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마도 그녀의 피하는 눈빛 속에, 그녀의 붉어진 귓불 속에 숨겨져 있거나 혹은 그녀의 손끝 마사지를 따라 조금씩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소희의 손끝이 박 어르신의 어깨와 목에 닿았을 때 원래부터 불안정했던 힘은 갑자기 더욱 흔들렸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린 듯 다시 한번 박 어르신의 어깨 너머로 향해 협탁 위에 낡은 회중시계에 멎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황급히 시선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응시했다. 눈빛은 점차 초점을 잃고 마치 시계에 얼룩진 노쇠 케이스를 뚫고 어느 먼 과거를 보는 듯했다. 그 회중시계는 확실히 눈에 띄는 물건은 아니었다. 황동 재질의 케이스는 세월에 닳아 반짝였고 가장자리에는 이사할 때 실수로 떨어뜨려 생긴 작은 흠집들이 몇 군데 있었다. 같은 재질의 체인은 연결 부분이 조금 헐거워져 협탁에 늘어져 있었고 창밖에서 불어오는 미풍에 가끔 가볍게 흔들리며 아주 미세한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시계판은 둥그렇고 섬세한 덩굴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중앙의 유리 덮개 아래에서는 시침과 분침이 여전히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시계판 가장자리에 로마 숫자 몇 개는 달아서 희미해져 윤곽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이것은 박 어르신 아내의 혼수품이었다. 그녀는 생전에 이 회중시계가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며 시간이 정확해서 소중한 시간을 지켜줄 수 있다고 늘 말하곤 했다. 이소희의 손가락이 갑자기 멈췄다. 그대로 박 어르신의 어깨 위에 떠있는 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믿을 수 없는 일을 마주한 것 같았다. 박 어르신은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고 따뜻한 숨결이 그의 목덜미에 닿으며 불안한 리듬을 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까의 차분함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뜨고 고개를 돌려 이소희의 옆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꽉 다물고 있었다. 동공은 약간 커져 있었고 그 안에는 놀라움,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뒤섞여 마치 무언가에 심하게 찔린 듯한 표정이었다. 왜 그래? 박 어르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미세한 탐색의 기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 회중시계가 분명 이소희의 어떤 기억을 자극했거나 혹은 그녀가 이 시계를 알고 있거나 적어도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다. 이소희는 그 질문에 화들짝 놀란 듯 몸을 무의식적으로 뒤로 움츠렸다. 공중에 떠있던 손가락도 황급히 거두어 자신의 무릎 위에 놓았다. 손끝은 여전히 제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 어르신의 탐색하는 눈빛과 마주쳤고 눈 속의 당황함은 더욱 커졌다. 마치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 같았다. 입술을 달싹거리다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를 뱉어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르신. 그냥 이 시계가 좀 특별해 보여서요. 오, 어디가 특별한데? 박 어르신은 그녀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주 작은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되물었다. 그는 이소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으며 말은 더듬거렸고 목소리도 뚜렷하게 떨렸다. 이 회중시계는 그녀에게 결코 특별하다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소희의 고개는 더욱 숙여졌다. 이마의 잔머리가 그녀의 눈을 가려 표정을 읽을 수 없게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고 힘을 준 탓에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디자인이 아주 오래돼서 요즘은 보기 드물어서요. 말을 마친 그녀는 마치 이 화제를 빨리 끝내고 싶은 듯 황급히 옆에 있는 오일병을 집어 손바닥에 오일을 좀 붓고 두 손을 빠르게 비벼 자신의 당황함을 감추려 했다. 어르신, 계속해드릴게요. 어깨랑 목은 제대로 풀어야 효과가 있어요. 그녀의 손끝이 다시 박 어르신의 어깨와 목에 닿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힘이 조절되지 않아 때로는 너무 강하고 때로는 너무 가벼웠으며 완전히 리듬을 잃었다. 박 어르신은 그녀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누르는 동작도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변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마음속의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이 회중시계는 비록 오래된 물건이지만 디자인이 그리 희귀한 것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낡은 회중시계 대부분이 이런 모양이었다. 이소희의 반응이 이토록 강렬한 것은 결코 디자인이 오래되었기 때문일 리가 없었다. 그녀는 분명 이 시계를 본 적이 있거나 혹은 이 시계의 주인을 알고 있거나 심지어 이 시계와 어떤 남모를 인연이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이 시계는 내 아내의 것이야. 박 어르신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느렸으며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됐어. 남겨둔 물건이 많지 않은데 이 시계는 그 사람이 가장 아끼던 거야. 지키고 싶은 사람을 머물게 할 수 있다고 말했지. 그는 이 말을 할 때 협탁 위에 회중시계에 시선을 두었다. 눈빛에는 그리움과 함께 미세한 탐색의 기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 말이 이소희에게서 무언가 더 끌어낼 수 있을지 보고 싶었다. 이소희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고 누르던 동작이 다시 멈췄다. 손끝의 떨림은 더욱 심해졌다. 박 어르신은 그녀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무거워지고
미세한 흐느낌마저 섞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것 같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약간의 쉰소리를 띠고 있었다.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 질문에 박어르시는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역시 누군가를 찾고 있거나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이소희의 눈을 주시했다. 원래 깨끗하고 맑았던 그 눈에는 지금 기대와 불안이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운명을 좌우할 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서윤정, 박 어르신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소희의 동공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급격히 수축했다. 몸이 휘청거리며 침대 옆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황급히 손으로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손마디는 힘을 준 탓에 하얗게 변했고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뺨을 따라 흘러내려 박 어르신의 어깨에 떨어졌다. 약간의 온기를 띤 차가움이었다. 그 사람을 아나? 박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이소희의 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녀가 분명 자신의 아내 서윤정과 어떤 관련이 있고 이 회중시계가 그들을 연결하는 끈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이소희는 그의 질문을 듣지 못한 것처럼 그저 멍하니 앉아 눈물만 계속 흘렸다. 입으로는 서윤정이라는 세 글자를 꿈결처럼 나지막이 반복했다. 그 소리에는 끝없는 슬픔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그 낡은 회중시계로 향했다. 마치 시계를 통해 세상을 떠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잊힌 어떤 조각을 회상하는 것 같기도 했다. 박 어르신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녀를 다그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소희의 반응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서윤정을 알 뿐만 아니라 서윤정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녀가 왜 마사지사 신분으로 여기에 나타났는지, 일부러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이 모든 것은 아직 미지수였다. 침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소희의 미세한 흐느낌 소리와 회중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세월에 묻힌 과거를 이야기하는 듯했다. 창밖의 햇살은 이미 서쪽 하늘로 점점 기울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방 안의 빛은 부드럽고 희미해져 이 낡은 집의 신비로운 베일을 씌웠다. 이소희는 마침내 천천히 눈물을 그쳤다. 그녀는 손등으로 뺨을 닦고 깊은 숨을 내쉬며 무언가 결심한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 속의 당황함은 조금 줄어들고 대신 약간의 단호함이 엿보였다. 다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실례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차분해졌다. 저는 서윤정 여사님을 몰라요. 그냥 이름이 참 예쁘다고 생각해서 잠시 감상에 젖었나 봐요. 이 거짓말은 허점투성이었다. 박 어르신은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 그는 이소희가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명 무거운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 비밀은 자신의 아내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괜찮아. 나이가 들면 괜히 감상에 젖기 마련이지.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다시 오이를 집어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뒤 다시 박 어르신의 어깨와 목에 손끝을 올렸다. 이번에는 그녀의 힘이 훨씬 안정되었고 더는 아까처럼 허둥대지 않았다. 다만 손끝은 여전히 미세한 떨림을 감추지 못했고 시선은 시종일관 협탁 위의 회중시계를 피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회피하는 것 같았다. 박 어르신은 눈을 감고 어깨에 마사지를 느끼며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서윤정은 생전의 성격이 온화하고 인맥이 넓어 공장에 친구가 많았다. 다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많은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다. 이소희는 그 친구들 중 한 명의 딸일까? 아니면
서윤정의 친정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 회중시계는 서윤정의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인데 혹시 이소희가 서윤정의 외할머니를 아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소희의 몸에 이 모든 의문을 풀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열쇠는 아마도 저 회중시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언젠가 이소희가 스스로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마사지는 계속되었다. 침실의 빛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회중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거나 잊힌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이소희의 손끝은 여전히 박어르신의 어깨와 목을 오갔다. 동작은 부드럽고 진지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시종일관 떨쳐버릴 수 없는 아련함이 서려 있었다. 마치 저 낡은 회중시계에 이끌려 멀고도 슬픈 과거로 돌아간 듯했다. 그리고 박어르신은 이 낡은 회중시계에 얽힌 비밀이 이제 막 그 한 귀퉁이를 드러냈을 뿐이며 더 많은 수수께끼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소희의 손끝이 다시 박어르신의 허리에 닿았을 때 막 울음을 그친 듯한 미세한 서늘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감정을 가라앉히려 애쓰는 듯 누르는 힘은 점차 리듬을 되찾았다. 손끝은 척추 양옆의 근육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허리 아래에서 등 그리고 요추의 핵심 부위까지 이전보다 훨씬 섬세하게 움직였다. 다만 가끔 특정 혈자리를 지날 때면 손끝이 제어할 수 없이 살짝 떨리곤 했다. 박 어르신은 침대에 엎드려 등 뒤의 움직임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소희의 호흡은 아까보다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가쁜 기색이 섞여 있었다. 따뜻한 숨결이 얇은 마사지 수건을 통해 그의 등에 닿으며 누르는 동작에 따라 오르내렸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꼬리 너머로 이소희의 숙인 옆얼굴을 엿볼 수 있었다. 그녀의 속눈썹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습기가 어려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나비 날개 같았다. 가끔 가볍게 떨리는 모습에서 그녀 내면의 불안함이 새어나왔다. 마사지가 요추 3번 마디에 이르렀을 때 이소희의 동작이 갑자기 느려졌다. 그곳은 박 어르신의 허리 통증이 가장 심한 부위로 젊었을 때 삐끗한 오래된 상처가 집중된 곳이었다. 깊숙이 손상된 근육에 닿으려면 특별히 힘을 주어 눌러야 했다. 박 어르신은 그녀의 손끝이 그 위치에 멈춰 살짝 힘을 주어 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힘은 그리 강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통증 부위를 짚어냈다. 뻐근한 느낌이 척추를 따라 퍼져나가며 저릿한 편안함을 동반했다. 바로 그때 박 어르신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이소희의 호흡이 갑자기 가빠졌다. 이전의 당황스러움이 섞인 숨결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에 목이 막힌 듯 숨이 거칠어졌다. 따뜻한 감촉이 마사지 수건을 통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이소희의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박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잠시 멈칫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창백했던 뺨이 어느새 짙은 홍조로 물들어 있었다. 마치 저녁 노을에 물든 구름처럼 귓불에서부터 뺨까지 심지어 목덜미까지 옅은 분홍빛으로 번져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호흡의 리듬이 눈에 띄게 빨라졌으며 가슴이 살짝 들썩였다.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려 마사지 수건 위에 떨어져 작은 짙은 자국을 남겼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지만 초점도 없었다. 마치 허공의 어느 한 점을 바라보는 듯 동공에는 약간의 몽롱함과 형언할 수 없는 열기가 서려 있었다. 뺨의 홍조는 점점 더 짙어져 마치 불타오를 것만 같았다. 왜 그래? 힘이 너무 세? 박 어르신이 의아함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자신이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았고 이소희의 힘도 적당해서 이런 반응을 보일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이 붉어진 뺨, 가빠진 호흡은 마치 통제할 수 없는 생리적 반응이거나 무언가에 갑자기 자극을 받은 것 같았다. 이소희는 그의 질문을 듣지 못한 듯 여전히 누르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손끝에는 힘이 빠져 그저 박 어르신의 허리에 가볍게 얹혀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뺨은 더욱 붉어져 잘 익은 사과 같았고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져 미세한 헐떡임마저 섞여 있었다.
눈 속의 몽롱함은 점차 당황함으로 바뀌었다. 마치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황급히 손을 거두려 했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몸이 균형을 잃었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쾅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무거운 것이 마당의 돌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다. 이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급한 바람이 불어와 창문 유리를 윙윙거리게 했다. 이 갑작스러운 소리는 마치 벼락처럼 이미 불안했던 이소희의 마음을 강타했다. 그녀는 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확 움츠렸다. 두 손을 무의식적으로 마사지 침대 가장자리에 짚어 몸을 지탱하려 했지만 힘이 너무 들어간 탓에 낡은 나무 마사지 침대가 뒤로 반뼘 정도 밀려났다. 침대 다리가 마룻바닥과 마찰하며 귀에 거슬리는 끼익 소리를 냈다. 거의 넘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조심해. 박 어르신이 황급히 손을 뻗어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힘껏 침대를 안정시켰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허리에 오래된 상처가 당겨져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이소희는 겁에 질려 얼굴에서 아까의 홍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두 걸음 뒤로 물러나 등이 차가운 벽에 닿고 나서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다.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고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숨이 마치 장거리 달리기를 마친 사람처럼 가빴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거의 넘어질 뻔한 마사지 침대를 보고 또 박 어르신의 찌푸린 미간을 보며 입술을 떨었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연신 사과할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잠시 정신을 팔았어요. 괜찮으세요? 허리가 또 아프신 건 아니죠? 박 어르신은 침대 가장자리를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침대에 엎드려 숨을 골랐다.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 그는 고개를 들어 넋이 나간 이소희를 쳐다보았다. 눈 속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아까 그 붉어진 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창밖의 소음이 갑작스럽긴 했지만 그녀를 마사지 침대를 뒤엎을 정도로 놀라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어떤 미지의 요인에 의해 건드려졌다가 창밖의 소리에 의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다. 난 괜찮아. 박 어르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탐색의 기미가 서려 있었다. 아까는 왜 그랬어? 얼굴은 왜 그렇게 빨갰고? 이소희의 고개는 더욱 숙여졌다. 두 손으로 옷자락을 비틀어 힘을 준 탓에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씩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약간 가빴다. 뺨에는 옅은 홍조가 남아 아직 아까의 당황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저 괜찮아요, 어르신. 아마 아까 마사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조금 피곤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회피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시선은 바닥에 고정한 채 박 어르신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바깥바람이 너무 세서 아까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잠시 중심을 못 잡았어요. 이 해명은 명백히 설득력이 없었다. 박 어르신은 그녀의 뺨이 붉어진 것이 창밖의 소음 이전에 나타났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그런 홍조는 결코 피곤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감정의 표출이거나 말하기 어려운 어떤 반응에 가까웠다. 그는 지적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괜찮으면 됐어. 마사지 침대가 낡아서 거칠게 다루면 안 돼. 피곤하면 좀 쉬었다 해. 이소희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르신, 저 안 피곤해요. 제가 너무 부주의했어요. 지금 바로 계속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정말 조심할게요. 그녀는 말하며 다시 마사지를 시작하려 했지만 발걸음이 조금 비틀거려 침대 옆으로 가다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박 어르신은 그녀의 넋이 나간 모습을 보며 마음속의 의문이 더욱 커졌다. 그는 이소희의 이상한 반응이 분명 자신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이 낡은 집, 저 낡은 회중시계와 관련이 있다고 느꼈다. 아까 허리의 중요한 부위를 마사지할 때 그녀의 반응은 유난히 뚜렷했다.
설마 그 부위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녀가 누르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느꼈거나 무언가를 떠올린 걸까? 잠깐만. 박 어르신이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급하게 할 것 없어. 아까 놀랐고 안색도 안 좋으니 먼저 앉아서 물 한 잔 마시고 좀 진정해. 그는 침실 문가의 나무 의자를 가리키며 거절할 수 없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나무 의자로 걸어가 앉았다. 두 손으로 아까 그 이미 식어버린 미지근한 물컵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고 그저 손가락으로 컵벽을 만지작거렸다.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머물러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했다. 침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의 바람 소리와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 그리고 협탁 위 회중시계의 미세한 짤랑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기묘한 고요함을 만들어냈다. 박 어르신은 침대에 엎드려 이소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굳어 있었고 등은 꼿꼿이 세워져 있어 마치 언제라도 끊어질 듯한 줄 같았다. 그는 이소희의 뺨이 붉어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 배후에는 분명 남모를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다. 마사지 중에 가까운 접촉 때문일까? 아니면 기억과 관련된 어떤 통증 부위를 건드렸기 때문일까? 혹은 그녀가 무언가를 보거나 무언가를 떠올렸기에 그런 강렬한 반응을 보인 걸까? 그리고 창밖의 소음은 그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에 불과하여 그녀의 이미 팽팽했던 신경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일 뿐이었다. 이소희는 물컵을 든 채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의 홍조는 이미 사라지고 약간의 창백함만 남아있었다. 눈 속의 공포도 점차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마치 갈등하거나 고뇌하는 듯했다. 그녀는 박 어르신을 한번 쳐다보고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다 다시 삼켰다. 박 어르신은 재촉하지 않았다. 어떤 말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비밀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기다리며 허리에 남아있는 따뜻한 감촉과 마음속에서 점점 더 짙어지는 의혹을 느꼈다. 그는 이소희의 붉어진 뺨 뒤에 분명 자신과 서윤정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으며 그 단서가 곧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다고 어렴풋이 느꼈다. 창밖의 바람이 점차 잦아들었다. 햇빛은 이미 완전히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았고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방 안의 빛은 더욱 희미해졌다. 이소희는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며 무언가 결심한 듯했다. 그녀는 물컵을 내려놓고 일어나 침대 옆으로 걸어왔다. 목소리에는 미세하지만 단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어르신, 저 진정됐어요. 계속할게요.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그녀의 손끝이 다시 박 어르신의 허리에 닿았다. 힘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었다. 다만 가끔 특정 혈자리를 지날 때면 손끝이 여전히 살짝 떨렸고 시선은 시종일관 협탁 위의 회중시계를 피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회피하는 것 같았다. 박 어르신은 눈을 감고등 뒤에 마사지를 느끼며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 붉어진 뺨의 수수께끼는 마치 안개처럼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기다림, 그리고 더 많은 예기치 않은 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소희의 손끝이 박 어르신의 허리를 계속해서 오갈 때 힘은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감출 수 없는 경직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아까 사고를 유발할 뻔했던 요추 3번 마디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주변 근육만 가볍게 주물렀다. 동작은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박 어르신은 그녀의 주의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호흡도 균일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가끔 협탁 방향을 스쳐 지나갈 때면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이 마치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떤 장면을 회피하는 듯했다. 마사지가 약 20분간 계속되었다. 이소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허리랑 어깨는 거의 다 풀었어요. 한번 움직여 보시고 좀 편해지셨는지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미세한 쉰소리가 섞여 있었다.
말할 때 고개를 들지 않고 흩어진 오일병을 정리하고 있었다. 박 어르신은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켰다. 허리에 뻐근한 통증이 확실히 많이 완화되었고 굳어있던 근육도 많이 풀렸다. 그는 목을 움직여 우두둑 하는 소리를 냈고 물건을 정리하는 이소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아주 좋아. 전보다 훨씬 편해졌어. 고마워요, 이 아가씨. 이소희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문을 들어선 이래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표정이었다. 마치 약간의 경계심을 내려놓은 듯했다. 천만에요, 어르신.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어르신 허리 통증은 오래되셨으니 앞으로 정기적으로 마사지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허리를 굽히거나 일어설 때도 천천히 하세요.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오일이 묻어있는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까 그녀의 붉어진 뺨과 당황하던 모습이 떠올라 입을 열었다. 밖도 어두워졌고 골목길도 다니기 힘드니 잠시 앉았다가 물 한 잔 마시고 가요. 마침 나도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평소에도 마사지를 그렇게 몰입해서 하나? 그는 의도적으로 몰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아까의 이상한 반응을 직접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소희에게 퇴로를 열어주면서도 은근한 탐색을 시도했다. 이소희는 물건을 정리하던 손을 잠시 멈추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마침 목이 좀 마르네요. 그녀는 박 어르신을 따라 거실로 나와 여전히 나무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박 어르신이 다시 따라준 미지근한 물을 두 손으로 들고 작은 모금씩 마셨다. 시선은 찻상 위에 낡은 신문에 둔 채 그의 눈길을 피했다. 거실의 조명은 따뜻한 노란색이었다. 낡은 전구가 윙윙거리는 미세한 소리를 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얼룩진 벽에 비쳤다. 마당의 은행나무가 저녁바람에 흔들리며 잎사귀가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고 가끔 낙엽 몇 장이 창틀에 떨어져 가벼운 소리를 냈다. 박 어르신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맞은편에 조심스러운 이소희를 바라보다가 문득 젊었을 때 공장에서 보냈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 시끌벅적했던 시간들이 지금의 적막함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왜 마사지사를 하게 됐나? 이 일이 꽤 힘들 텐데 특히 출장 서비스는 여기저기 다녀야 하고 박 어르신은 아무렇지 않게 화제를 던져 침묵을 깼다. 이소희는 물컵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몇 초간 침묵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배운 게 별로 없어서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하러 나왔어요. 마사지사는 문턱이 낮고 수입도 안정적인 편이라 제 한 몸 건사할 수는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의 고단함을 이야기하는 듯한 미세한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인 추나 요법을 좀 배워서 다른 사람들 통증을 덜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열심히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젊었을 때 공장에서 고군분투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일종의 공감대를 느꼈다. 나도 젊었을 때 구경 공장에서 기계공으로 일했어. 손재주 하나로 먹고 살았지. 그때는 공장에 사람도 많고 시끌벅적했는데 지금처럼 썰렁하지는 않았어. 공장이라는 말에 이소희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박 어르신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빛에는 다급한 탐색의 기미가 서려 있었다. 어르신, 예전에 어느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남쪽에 있던 대성기계, 들어봤나? 박 어르신이 그리움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때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공장이었어. 수천 명이 일했지. 아주 활기찼어. 난 거기서 30년을 일했어. 견습공부터 시작해서 기술자가 될 때까지 공장이 민영화되면서 퇴직했지. 이소희의 호흡이 눈에 띄게 멈칫했다. 물컵을 쥔 손가락이 살짝 오므라들며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눈 속의 다급함은 더욱 심해졌다. 대성기계요. 거기서 이진수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분도 예전에 기계공이셨고 아마 어르신과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이진수라는 세 글자를 듣는 순간 박 어르신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그 이름은 마치 녹슨 열쇠처럼 갑자기 그의 기억 깊숙한 곳에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이미 세월에 묻힌 과거와 형언할 수 없는 아쉬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소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탐색이 가득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가 말하는 이진수, 혹시 왼손검지가 한마디 없는 사람인가? 예전에 공장의 기술 핵심이었고 도다 다니우수 노동자상도 받았는데. 이소희의 눈이 순식간에 빛났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것 같았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네, 바로 그분이에요. 왼손 검지가 한마디 없으세요. 그분을 아시는군요. 그분.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소희의 흥분한 모습을 보며 박어르시는 마음속의 의문이 마침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이소희는 역시 우연히 여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찾는 사람은 이진수였고, 이진수는 바로 그가 젊었을 때 가장 친했던 동료이자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매듭이었다. 박 어르신의 눈빛이 어두워지며 어조가 조금 낮아졌다. 알지? 어떻게 모르겠나. 우리 예전에 같은 반이었어. 2층 침대 위아래 칸을 썼고 바지 한 벌도 나눠 입을 정도로 친했지.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없어. 세상을 떠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 없다니요? 이소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찻상 위로 떨어졌다. 미지근한 물이 쏟아져 찻상 가장자리를 따라 흘러 그녀의 작업복 바지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멍하니 박어르신을 쳐다볼 뿐이었다.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슬픔이 가득했다.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박 어르신은 그녀의 비통한 모습을 보며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분명 이진수의 딸일 것이다. 당시 이진수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공장 사람들은 모두 사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마음속으로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걸레를 가져와 찻상의 물기를 천천히 닦았다.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20년 전 어느 겨울이었어. 공장에서 급한 물량을 맞추느라 우리 모두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지. 그가 기계를 조작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 기계에 깔렸는데 병원으로 옮겼지만 살리지 못했어. 여기까지 말하며 박 어르신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 그는 사실 함께 있었다. 심지어 그와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있었다. 만약 그가 그때 정신을 팔지 않고 이진수에게 기계의 이상을 제때 알려주었더라면 아마 그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수년 동안 이 일은 그의 마음속에 무겁게 짓눌려 그가 떨쳐버릴 수 없는 아픔이 되었다. 이소희의 눈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뺨을 따라 흘러내려 축축한 작업복 바지에 떨어졌다. 그녀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억눌린 울음소리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다. 끝없는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군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잠겨 있었다. 엄마는 사고였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조심성 많은 분이 어떻게 그런 사고를 당하셨을까? 이소희의 비통한 모습을 보며 박 어르신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그는 휴지 몇 장을 건네주며 한숨을 쉬었다. 당시의 일은 공장에서 사고로 결론 내렸어. 구체적인 상황은 다 지나간 일이고 수년이 지난 지금 와서 따져봐야 의미가 없어. 그는 자신의 마음속 죄책감을 털어놓지 않았고 기계 이상에 대한 세부 사항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과거는 너무나 무거웠고 그는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지, 눈앞에 이갓 아버지의 소식을 접한 아가씨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소희는 휴지를 받아 얼굴에 눈물을 닦았지만 슬픔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통과 혼란이 가득했다. 박 어르신을 쳐다보며 마치 답을 구하거나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겨우 4살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엄마는 몸이 안 좋으셨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꼭 대성기계의 박 기사님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어르신께서 당시의 몇몇 사정을 아신다고요. 그리고 아빠가 물건 하나를 남기셨는데 아마 어르신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물건? 박 어르신은 가슴이 철렁하며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무슨 물건 말인가? 자네 어머니가 확실히 말씀 안 하셨나? 이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엄마도 잘 모르셨어요. 그냥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고만 하셨어요. 아빠가 당시에 특별히 어르신께 보관을 부탁했고 나중에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엄마도 아빠가 생전에 가끔 언급하시는 걸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셨어요. 박 어르신의 미간이 굳게 찌푸려졌다. 그와 이진수의 관계가 아무리 좋았다 해도 그를 위해 중요한 물건을 보관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당시 이진수가 세상을 떠난 후 공장에서 그의 유품을 처리하여 모두 가족에게 전달했다. 그가 어떻게 이진수가 맡긴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중에는 분명 어떤 오해가 있거나 이진수의 아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일 터였다. 하지만 이소희의 슬프면서도 단호한 눈빛을 보니 그는 조금 망설여졌다. 이소희의 모습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언급한 이진수의 특징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분명 그의 딸이 맞았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하는 그 중요한 물건은 도대체 무엇일까? 혹시 협탁 위의 그 낡은 회중시계와 관련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시계는 서윤정의 것인데 어떻게 이진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연이은 의문이 박 어르신의 머릿속을 맴돌아 그를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다. 그는 눈앞에 이갓 부모를 잃고 아버의 유품을 애타게 찾는 아가씨를 보며 마음속에 연민이 솟아올랐다. 당시의 진실이 어떻든 그 중요한 물건이 존재하든 안 하든 그는 그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선 너무 조급해하지 마. 박 어르신의 어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당시의 일은 너무 오래돼서 내가 잘 생각해봐야 해. 자네가 괜찮다면 앞으로 자주 놀러와. 내가 함께 기억해볼게. 혹시 뭔가 생각날지도 모르잖아. 이소희는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박 어르신을 쳐다보았다. 눈빛에는 감사가 가득했.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저 앞으로 너무 귀찮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아빠에 대한 일이 생각나시면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 생각나시면 여쭤보고 싶어서요.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이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소희의 등장, 이진수의 과거, 그리고 그 신비로운 중요한 물건, 마치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그의 평온한 삶을 완전히 얽어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어렴풋이 당시 이진수의 사고가 어쩌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 소위 중요한 물건이 아마도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일지도 몰랐다. 거실의 조명은 여전히 따뜻한 노란색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지는 못했다. 이소희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고 눈빛에는 슬픔과 기대가 가득했다. 박 어르신은 미간을 찌푸린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당의 바람이 점차 거세지며 창틀의 낙엽을 흔들어 미세한 소리를 냈다. 마치 잊힌 과거를 이야기하거나 더 많은 비밀과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이소희의 감정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얼굴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단호해져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어르신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목소리에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지만 감사함이 가득했다. 감사합니다, 박 어르신. 그 물건을 찾든 못 찾든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그만 쉬세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문까지 배웅했다. 조심해서 가게. 골목이 어두우니 천천히 가고 그는 이소희의 가녀린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이 아가씨에 대한 연민과 과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희미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소희는 뒤돌아 다시 한번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고 나서야 몸을 돌려 골목 어귀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무거웠지만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모습이 점차 골목 깊숙한 곳으로 사라지고 가벼운 발소리만이 남아 저녁 바람에 휩쓸려 사라졌다. 박 어르신은 문 앞에 서서 골목 어귀를 향해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나무 문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오던 중 그의 시선이 무심코 소파 틈새에 멈췄다. 그곳에는 작은 금속 배지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아까 이소희가 앉았던 자리에 눌려 가장자리 일부만 드러나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낡은 회사 배지였다. 황동 재질에 이미 산화되어 검게 변해 있었고 가장자리는 매끄럽게 달아 있었다. 배지 정면에는 대성기계라는 5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기계 도안이 있었다. 도안 오른쪽 하단에는 아주 미세한 흠집이 있었는데 마치 이라는 글자의 초성 이민처럼 보였다. 박 어르신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 배지는 분명 당시 대성기계의 낡은 배지였다. 그리고 이 마모된 정도와 흠집을 보아 이진수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당시에 공장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이런 배지를 지급했다. 이진수의 배지는 그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한 번의 산업재해로 배지 모서리가 조금 깨졌는데 그는 식별하기 쉽도록 일부러 오른쪽 하단에 자신의 성씨 초성을 새겨 넣었다.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이소희가 어떻게 부주의하게 떨어뜨렸을까? 박 어르신은 배지를 쥔 채 마음속 불안감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소희가 아까 감정이 격해지긴 했지만 물건을 챙길 때는 꽤 꼼꼼했다. 아버지의 유품을 그렇게 쉽게 잃어버릴 리가 없었다. 설마 일부러 떨어뜨린 걸까? 아니면 떠날 때 너무 서두르다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린 걸까? 그는 무의식적으로 창가로 걸어가 커튼 한쪽을 걷고 골목 어귀를 내다보았다. 밤은 이미 구도심을 완전히 뒤덮었고 골목의 가로등은 희미하여 작은 구역만 비출 뿐이었다. 먼 곳의 그림자는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소희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골목은 조용했고 저녁바람이 나무잎을 흔드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가끔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다. 박 어르신은 묵직한 배지를 쥔 채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이 배지는 이소희에게 분명 매우 소중한 기념품일 것이다. 그녀는 분명 애타게 찾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진수의 사고를 언급했을 때 그는 이소희의 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이 배지에 남모를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안 돼. 가져다 줘야 해. 박 어르신은 결심을 굳혔다. 문에 걸려있던 외투를 집어들고 빠른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밤은 쌀쌀했고 저녁바람이 풀과 나무에 상쾌한 향기를 실어 얼굴에 불어와 혼란스러웠던 그의 머리를 조금 맑게 해주었다. 그는 골목 어귀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손에는 그 배지를 꽉 쥐고 있었고 발걸음은 빠르고 가벼웠다. 골목의 가로등은 10여 미터마다 하나씩 있어 빛이 희미하여 그의 그림자를 길게 또 짧게 만들었다. 양옆의 낡은 집들은 조용히 서 있었고 문과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가끔 몇몇 집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와 어둠 속의 눈동자 같았다. 박 어르신의 발소리는 고요한 골목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려 벽 사이를 오가며 가벼운 메아리를 만들었다. 그는 약 5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어 길모퉁이를 돌자 멀리서 이소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앞쪽 골목에서 걷고 있었는데 발걸음이 아까보다 훨씬 빨랐다. 마치 길을 서두르거나 무언가를 피하는 듯했다. 박 어르신이 막 그녀를 부르려던 순간 그는 갑자기 골목 어귀의 그림자 속에서 키 큰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 검은 그림자는 벽에 붙어 서 있었는데 몸집이 우람하고 짙은 색 옷을 입고 있어 거의 밤의 어둠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만약 그가 방금 살짝 몸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박 어르신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검은 그림자의 시선은 이소희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고
눈빛은 음침하여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는 맹수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박 어르신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빨라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옆에 있는 늙은 은행나무 뒤로 숨어 숨을 죽였다. 그는 저 검은 그림자가 심상치 않으며 결코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왜 이소희를 미행하는 걸까? 이소희를 노리는 걸까? 아니면 자신을 노리는 걸까? 혹은 이진수가 남긴 그 중요한 물건을 노리는 걸까? 연이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저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가 이소희가 길모퉁이를 지나자 조용히 뒤를 따르는 것이 보였다. 발걸음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고 동작은 민첩하고 은밀하여 분명 숙련된 자였다. 박어르신은 마음속에 한기가 서렸다. 이소희라는 젊은 아가씨가 깊은 밤 골목을 혼자 걷고 있는데 뒤에는 저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그림자가 따라붙고 있다니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몸을 낮춰 조용히 뒤를 따랐다. 그는 나이가 들어 젊었을 때처럼 다리가 민첩하지 못했다. 그저 최대한 발소리를 죽여 검은 그림자 뒤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골목의 빛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양옆의 집들도 점점 드물어져 구도심의 가장자리에 가까워졌다. 이곳의 가로등은 더 적었고 많은 곳이 빽빽한 나무 그림자에 덮여 손을 뻗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소희는 뒤따르는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여전히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걸어갔다.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 걱정하는 듯 했지만 바싹 뒤쫓는 검은 그림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박어르신은 그녀의 무방비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졌지만 함부로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이소희에게 위험을 초래할까봐 두려웠다. 검은 그림자는 시종일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며 인내심 있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이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좁고 어두운 골목을 선택했다. 그 골목 양옆은 버려진 창고들이었고 벽은 얼룩지고 창문은 깨져 있어 음산하고 으스스해 보였다. 검은 그림자의 눈에 미세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바싹 뒤따랐다. 박어르신의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도 황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목 안에는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자욱했고 발밑에 자갈이 발바닥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버려진 나무 상자 뒤에 숨어 고개를 내밀어 보니 이소희가 골목 중간쯤 걸어가고 있었고 저 검은 그림자는 골목 입구에 멈춰서서 좌우를 살피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소희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두 손을 살짝 주먹 쥐고 눈빛에는 불순한 기운이 가득했다. 안 돼, 박어르신은 속으로 외치며 막 뛰쳐나가려던 순간 이소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획 돌아섰다. 얼굴에는 아까의 슬픔과 겁먹은 기색이 사라지고 대신 경계심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에 고정되었고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누군데 날 따라오는 거죠? 검은 그림자는 이소희가 갑자기 돌아설 줄 몰랐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이아터, 연기 그만해. 오늘 그 박 영감 찾아가서 물건 받았지? 무슨 물건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소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손은 조용히 주먹을 쥐고 몸을 살짝 긴장시켜 언제든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듯했다. 나한테 시침이 떼지 마. 검은 그림자는 두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이소희 앞에 드리워지며 강한 압박감을 주었다. 내 아빠가 예전에 숨겨둔 물건, 그 박 영감 말고 누가 또 알겠어? 오늘 그 사람 찾아간 거 분명 그 물건 때문일 거야. 빨리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나도 험한 꼴 보일 수밖에 없어. 이소희의 얼굴이 살짝 변했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했다. 우리 아빠는 예전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사람 잘못 찾으셨어요. 사람 잘못 찾아? 검은 그림자는 비웃으며 눈빛에 탐욕과 음흉함이 가득했다.
내가 다 알아봤어. 내 엄마가 죽기 전에 너한테 그 박 영감한테 가서 물건을 받아오라고 했다며? 그 물건은 내 아빠가 예전에 공장에서 빼돌린 거고 그 안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 돈도 꽤 될 거고 오늘 내놓지 않으면 이 골목에서 빠져나갈 생각 마. 나무 상자 뒤에 숨어있던 박 어르신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이 검은 그림자는 이진수가 남긴 중요한 물건을 노리고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말투로 보아 당시의 사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했다. 그 소위 중요한 물건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를 이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깊은 밤에 젊은 아가씨를 미행하게 만든 걸까? 그는 조용히 주먹을 쥐고 이소희를 어떻게 도울지 생각했다. 자신은 나이가 들어 힘으로는 저 검은 그림자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소희가 당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는 없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옆 담벼락 구석에 놓여있던 버려진 쇠파이프를 발견했다. 황급히 조용히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에 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를 조금 진정시켜 주었다. 골목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었다. 검은 그림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소희에게 다가갔고 이소희는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등은 이미 차가운 벽에 닿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지지 않으려 했다.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 이러면 사람 부를 거예요. 사람 불러? 검은 그림자는 냉소했다. 이 골목은 밤에 아무도 안 와. 네가 목이 터져라. 소리쳐도 아무도 못 들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지? 물건 정말 내 몸에 없는 거야? 이소희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죽일 듯이 검은 그림자를 쏘아볼 뿐 눈빛에는 고집스러움이 가득했다. 검은 그림자는 그 모습을 보고 눈에 흉포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이소희의 옷깃을 잡으려 했다. 네가 말 안 하겠다면 내가 직접 뒤져보는 수밖에. 손대지 마.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박 어르신이 나무 상자 뒤에서 뛰쳐나왔다. 손에는 쇠 파이프를 쥐고 이소희 앞에 서서 검은 그림자를 향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대낮도 아니고 감히 어린 아가씨를 괴롭혀? 부끄러운 줄 알아? 검은 그림자는 갑자기 나타난 박 어르신에게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음흉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늙은이,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곱게 물러나. 안 그러면 너까지 같이 손봐주겠어. 박 어르신은 쇠 파이프를 꽉 쥐었다. 마음속으로는 조금 두려웠지만 뒤에 있는 이소희의 겁에 질린 눈빛을 보고 억지로 태연한 척했다. 이 아이는 내 친구 딸이야. 얘를 건드리려면 나부터 넘어봐. 그는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을 끌면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거나 주변 주민들의 주의를 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소희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박 어르신을 보고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목소리에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박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위험해요. 빨리 가세요. 너 혼자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어. 박 어르신은 그녀를 돌아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검은 그림자는 눈앞의 노인과 어린아이를 보고 눈에 짜증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박 어르신 손의 쇠 파이프가 조금 꺼려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험악하게 말했다. 늙은이, 쓸데없는 참견마. 이건 우리 이씨 집안일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이씨 집안일? 박 어르신은 미간을 찌푸렸다. 넌 누구고 이진수와 무슨 관계야? 검은 그림자의 얼굴이 변하며 눈빛이 흔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이소희를 쳐다보았다. 이야터, 내가 충고하는데 그냥 물건 내놔. 안 그러면 너만 다치는 게 아니라 이 늙은이도 너 때문에 같이 당할 거야. 이소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녀는 말하며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검은 그림자는 그 모습을 보고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신고하면 소용없을 줄 알아? 경찰이 오기 전에 난 이미 떠났을 거야. 오늘 난 반드시 그 물건을 손에 넣어야겠어. 그는 말하며 갑자기
박 어르신에게 달려들었다. 이 방해되는 늙은이부터 처리하려는 심산이었다. 박 어르신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쇠 파이프를 꽉 쥐고 검은 그림자의 팔을 향해 휘둘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쇠 파이프가 검은 그림자의 팔에 무겁게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검은 그림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 눈빛에는 분노와 놀라움이 가득했다. 늙은이가 감히 날 쳐? 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보내줄 수도 있어. 박 어르신은 팔이 조금 저렸지만 억지로 버텼다. 다시 안 가면 정말 신고할 거야. 검은 그림자는 다친 팔을 부여잡고 박 어르신의 단호한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옆에서 이미 휴대폰을 꺼내든 이소희를 보았다. 오늘은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두 사람을 험악하게 쏘아보며 협박의 말을 남겼다. 두고 봐. 이 일 이걸로 안 끝나. 다시 찾아올 테니까. 말을 마치고는 몸을 돌려 골목 입구를 향해 달려갔다. 금세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 어르신은 검은 그림자가 사라진 방향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손에 들고 있던 쇠 파이프가 쾅 하고 땅에 떨어졌다. 등은 이미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은 아직도 쿵쿵 뛰고 있었다. 방금 그 순간 그는 정말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이소희는 황급히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목소리에는 죄송함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다. 박 어르신, 괜찮으세요? 방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박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난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하네. 자네는 어때? 놀라지 않았나? 이소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은 참지 못하고 떨어졌다. 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여기에 오셨어요? 박 어르신은 바닥에 배지를 주어 그녀에게 건넸다. 자네가 이걸 떨어뜨렸더군. 자네 아버지 유품이라 분명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돌려주려고 쫓아왔는데 이런 일을 만날 줄은 몰랐어. 이소희는 배지를 받아 손에 꽉 쥐었다. 눈물은 더욱 심하게 흘렀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배지 저에게 정말 중요해요. 박 어르신은 그녀의 슬픈 모습을 보며 마음속 의문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저 검은 그림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는 왜 이진수가 물건을 숨겼다고 확신하는 걸까? 그 소위 중요한 물건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당시 이진수의 사고는 정말 사고였을까?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골목의 바람도 점점 더 거세져 두 사람의 몸을 춥게 만들었다. 박 어르신은 곁에 있는 넋이 나간 이소희를 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이소희를 도와 진실을 밝히고 그 소위 중요한 물건을 찾아내 자신의 마음속 오랜 매듭도 풀어야겠다고. 동시에 그는 위험이 이미 조용히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검은 그림자는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앞으로의 길은 아마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골목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바닥에 낙엽을 말아 올리며 빙빙 돌았고 버려진 창고의 창문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낮게 흐느끼는 것 같았다. 박 어르신은 이소희를 부축하여 담벼락 구석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멀리서 가로등 빛이 희미하게 비쳐와 그녀의 얼굴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있고 아까의 긴장으로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손에는 그 낡은 배지를 꽉 쥐고 있어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박 어르신은 한참을 쉬고 나서야 가슴에 헐떡임이 가라앉았다. 그는 이소희의 팔을 두드리며 피곤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그놈은 갔어.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이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다시 참지 못하고 떨어졌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공포와 끝없는 서러움이 섞여 있었다. 올 거예요, 어르신. 그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치 그 말에 더 깊은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했다. 박 어르신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까 그놈이 이건 너희 이씨 집안일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야? 내 아버지와 무슨 관계고? 이소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치 큰 결심을 한 듯했다.
그녀는 얼굴에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결연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무거움이 서려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은 이강철이에요. 우리 아빠의 먼 친척 동생이고 예전에 아빠가 공장에서 데리고 있던 제자였어요. 제자? 박 어르신은 가슴이 철렁했다. 기억 깊숙한 곳에 어떤 조각이 되살아났다. 그는 이진수가 예전에 제자 한 명을 데리고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이진수보다 10여 살 어렸고 성격이 교활했으며 손버릇도 좋지 않았다. 이진수는 예전에 그가 심성이 바르지 못해 큰 인물이 되기는 글렀다고 자주 말하곤 했다. 설마 그 사람이 이강철일 줄이야. 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소희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혐오감이 섞여 있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그는 우리 집과 연락을 끊었어요. 엄마는 그가 대성기계를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갔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작년에 엄마가 위독해지시자 그가 갑자기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엄마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아빠가 예전에 자기에게 큰 돈을 빚졌으니 엄마더러 갚으라는 거였죠. 박 어르신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다. 네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에게 돈을 빚지겠어? 그건 분명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소희의 눈빛에는 무력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엄마는 아빠가 예전에 그에게 돈을 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주 도와줬다고 하셨어요. 그가 막 공장에 들어왔을 때 집이 가난해서 아빠가 돈과 식량표를 꽤 많이 주셨대요. 하지만 이강철은 전혀 듣지 않고 아빠가 빚을 졌다고 우겼어요. 그리고 아빠가 예전에 공장에 보물을 숨겨서 꽤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에 자기 목도 있다고 했어요. 박 어르신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강철이 말하는 보물은 분명 이소희가 언급한 그 중요한 물건일 것이다. 아무래도 이강철은 예전부터 당시의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이소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나타나 이소희에게서 그 물건을 빼앗으려 한 것 같았다. 그가 왜 내 아버지가 물건을 숨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박 어르신이 탐색하는 눈빛으로 질문했다. 이소희의 시선이 손에 든 배지에 멎었다. 손가락으로 위의 흠집을 부드럽게 만지작거리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말씀으로는 아빠가 사고 나기 전에 엄마에게 공장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이미 상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만약을 위해 물건 하나를 숨겨뒀다고 하셨대요.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물건이 진실을 증명해 줄 거라고요. 진실을 증명해. 박 어르신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당시의 기억이 조수처럼 밀려왔다. 그는 그날 밤 야근할 때 이진수가 그에게 기계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 조작할 때 조심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미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장장에게 제출했지만 공장장은 납기를 맞추는 게 급하니 작은 문제는 그냥 참으라고 했다고 했다.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브레이크가 고장나 기계가 통제 불능이 되어 이진수를 덮쳤다. 당시의 사고는 역시 사고가 아니었어. 박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만약 당시에 그가 이진수와 함께 계속해서 보고를 주장했거나 조작할 때 더욱 조심했더라면 어쩌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빠의 죽음은 누군가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고요. 기계의 문제와 공장의 몇몇 비리를 덮기 위해서요. 아빠가 숨긴 그 물건이 바로 증거라고요. 하지만 엄마도 그 물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셨어요. 다만 아빠가 당시에 만약 자기가 잘못되면 엄마더러 어르신을 찾아가라고 하셨대요. 어르신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고 분명히 도와줄 거라고요. 나를 찾아가라고? 박 어르신은 멍해졌다. 내 아버지가 당시에 왜 내 엄마더러 나를 찾아가라고 한 거지? 그 물건이 나한테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아니요. 이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말씀으로는 아빠는 그냥 어르신께서 몇몇 내막을 아시고 또 어르신은 정직한 분이라 분명히 우리를 도와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고만 하셨대요. 엄마는 몸이 계속 안 좋으셨고 아빠가 돌아가신 후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당시의 일을 조사할 여력이 전혀 없으셨어요. 어르신을 찾아뵐 용기도 없으셨고요. 폐를 끼칠까 봐요. 그러다 작년에 위독해지셔서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나서야 이 모든 일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꼭 어르신을 찾아 아빠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증명할 물건을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말하며 이소희는 고개를 들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박 어르신,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 알아요? 그리고 이 일이 어르신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도요? 오늘 이강철처럼요. 하지만 저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아빠, 엄마 모두 안 계시고 저는 그냥 아빠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물건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박 어르신은 눈앞에 이애타게 진실을 찾는 아가씨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이진수와 함께 공장에서 고군분투했던 날들과 함께 술 마시며 이야기하던 시간들, 그리고 이진수가 사고를 당했을 때의 참혹한 모습이 떠올랐다. 강한 책임감이 솟아올랐다. 그는 옛 동료가 억울하게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고 그의 딸이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게 할 수도 없었다. 걱정 마라, 얘야. 박 어르신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당시의 일에는 나도 책임이 있어.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 진실을 밝히고 그 물건을 찾아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이소희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이 더욱 심하게 흘렀다. 그녀는 박 어르신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목소리에는 끝없는 감사함이 섞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박 어르신. 저를 도와주시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사실은 예전부터 어르신을 찾아뵙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저를 안 믿으실까봐, 그리고 폐를 끼칠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다 마사지 가게에 출장 서비스가 있고 주소가 마침 어르신 댁 근처인 걸 보고 일부러 이 구역을 신청했어요. 먼저 마사지사 신분으로 어르신께 다가가 어르신의 태도를 보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박 어르신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어쩐지 이소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눈빛이 불안하고 회중시계를 보았을 때 반응이 이상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알고 있었지만 솔직하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이소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속의 의문이 마침내 모두 풀렸다. 내 심정 이해한다.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이강철이 이미 찾아온 이상 그가 당시의 일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는 분명히 다시 우리를 괴롭히러 올 거야. 우리는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하고 빨리 그 물건을 찾아야 해. 하지만 우리는 그 물건이 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소희의 눈빛에는 막막함이 가득했다. 아빠는 당시에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찾죠? 박 어르신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진수가 당시에 숨긴 물건은 무엇일까? 기계의 검사 보고서일까? 아니면 공장의 비리 증거일까? 혹은 다른 무엇일까? 그는 이소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협탁 위에 회중시계를 보았을 때의 반응이 떠올라 마음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네가 처음 왔을 때 내 협탁 위에 회중시계를 보고 반응이 아주 이상했어. 혹시? 박 어르신이 물었다. 이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네, 그 회중시계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엄마 말씀으로는 우리 아빠도 똑같은 회중시계를 가지고 계셨대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라고요. 아빠가 항상 소중하게 여기시고 어디를 가든 가지고 다니셨어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후 그 회중시계가 사라졌어요. 엄마가 오랫동안 찾으셨지만 찾지 못하셨어요. 똑같은 회중시계라고? 박 어르신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빨라졌다. 그는 황급히 주머니에서 자신의 회중시계를 꺼내 이소희에게 건넸다. 이거 맞는지 한번 봐봐. 이소희는 회중시계를 받아 손가락으로 황동 케이스의 덩굴 무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흥분이 가득했다.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 위의 꽃무늬, 그리고 가장자리의 흠집 자국까지 우리 아빠 것과 똑같아요. 박 어르신, 이 회중시계가 어떻게 어르신께 있는 거죠?
박 어르신은 회중시계를 보며 당시의 과거를 회상했다.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이 시계는 내 아버지가 예전에 내 아내에게 빌려준 거야. 당시에 내 아내의 회중시계가 고장났는데 내 아버지가 그녀가 낡은 물건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자기 시계를 먼저 쓰라고 빌려줬어. 자기 시계가 수리되면 돌려받겠다고 했지. 하지만 내 아버지가 곧 사고를 당할 줄은 몰랐어. 내 아내는 이 시계가 내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생각해서 차마 너희에게 돌려주지 못했어. 너희의 슬픈 기억을 되살릴까봐.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었지. 후에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이 시계는 나에게 남겨졌어. 그랬군요. 이소희의 눈물은 더욱 심하게 흘렀다. 그녀는 회중시계를 꽉 쥐고 마치 아버지의 손을 잡은 것 같았다. 이 시계는 아빠가 가장 아끼던 물건인데 그걸 서윤정 여사님께 빌려주셨다니 두 분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 것 같아요. 박 어르신은 이소희의 슬픈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대담한 추측이 떠올랐다. 이소희야, 내 아버지가 숨긴 그 물건 혹시 이 회중시계 안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이소희는 획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회중시계 안에요? 어떻게 숨겨요? 이 시계는 이렇게 작은데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한번 볼게. 박 어르신은 회중시계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예전에 이 시계가 시간이 정확하다는 것만 알았지 자세히 연구해 본 적은 없었다. 그는 가볍게 케이스를 열었다. 안의 시계판은 여전히 선명했고 시계바늘은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회중시계의 뒷면으로 뒤집어 손가락으로 케이스 가장자리를 살짝 두드려 보았다. 갑자기 케이스 뒷면에 아주 작은 비밀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손톱으로 살짝 들어 올리면 열 수 있었다. 찾았다. 박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밀 공간을 열었다. 그 안에는 과연 가늘게 말린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대략 손톱만한 크기였고 그 위에는 빽빽하게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소희의 눈이 순식간에 빛났다. 그녀는 다가가 그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호흡이 가빠졌다. 그녀는 이 종이의 내용이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푸는 열쇠이자 이강철이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박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오래된 세월 탓에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하고 바삭바삭해져 있었다. 위의 글씨도 조금 희미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위에는 일련의 숫자와 몇몇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 중에는 공장장의 이름도 있었고 기계, 브레이크 시스템, 불량 부품, 리베이트, 사고 은폐 등의 단어도 있었다. 역시 그랬군. 박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당시의 사고는 공장장이 돈을 아끼려고 불량기계 부품을 구입하고 리베이트를 받았기 때문이었어.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처리하지 않아서 네 아버지의 죽음을 초래한 거야. 이 종이가 바로 증거야. 이소희는 종이의 글씨를 보며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아빠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릴 수 있게 됐어요.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갑자기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강철의 거친 외침이 들려왔다. 이하토, 박영감, 도망갈 생각 마. 내가 사람 데리고 왔어. 오늘 반드시 그 물건을 손에 넣어야겠어. 박 어르신과 이소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이강철이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그것도 사람을 데리고 올 줄은 몰랐다. 박 어르신은 황급히 종이를 말아 회중시계의 비밀 공간에 넣고 손에 꽉 쥐었다. 이소희에게 말했다. 빨리 가자. 저놈들에게 증거를 뺏길 수는 없어. 이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황급히 골목의 다른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 뒤따라오는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강철의 외침도 점점 더 선명해졌다. 더위와 음흉함이 섞여 있었다. 밤은 짙고 앞길은 막막했다. 그들은 이강철의 추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 또 어떤 위험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손에 이 회중시계를 쥐고 있는 한, 이 증거를 쥐고 있는 한 반드시 버텨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진수의 공정을 되찾기 위해 골목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강철의 외침은 밤바람을 타고 얼룩진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마치 죽음을 재촉하는 북소리 같았다. 박 어르신은 회중시계를 꽉 쥐었다. 힘을 준 탓에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회중시계의 차가운 금속 케이스가 손바닥에 닿았지만 마치 이진수가 당시의 증거를 숨길 때의 단호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이소희의 손목을 잡고 골목 다른 쪽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달려갔다. 발밑에 자갈이 발바닥을 아프게 찔렀고 허리에 오래된 상처도 급한 움직임에 은은하게 아파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신경이 당겨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다. 이소희의 발걸음은 조금 비틀거렸지만 박 어르신의 발걸음을 죽기 살기로 따라갔다. 왼손에는 그 낡은 배지를 꽉 쥐고 오른손은 박 어르신의 거친 손바닥에 감싸여 묵직한 힘을 느꼈다. 밤은 짙고 골목의 갈림길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그저 박 어르신의 뒷모습을 따르며 뒤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추격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쿵쿵 뛰었다. 마치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박 어르신. 아픈 막다른 골목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고 숨이 거의 넘어갈 듯 가빴다. 아니야, 날 따라와. 박 어르신의 목소리는 조금 숨이 찼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이 구도심을 손바닥 보듯 잘 알았다. 젊었을 때 퇴근 후 동료들과 이 골목들을 자주 누비고 다녔다. 그는 갑자기 좁은 옆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다. 옆 골목은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벽에는 이끼가 가득하여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두 사람은 벽에 붙어 빠른 걸음으로 나아갔다. 뒤따라오던 추격 소리는 골목 모퉁이에 가려 잠시 약해졌다. 바로 그때 앞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손전등 불빛이 골목 안을 비추며 흔들렸다. 거기 누구야? 깊은 밤에 골목에서 왜 뛰어?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네를 야간 순찰하던 왕경사였다. 그와 박 어르신은 오랜 지인이었고 매일 밤 이 구도심을 순찰했다. 당시 대성기계 공장장이 불량 부품을 구입해서 노동자 이진수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놈이 바로 공범이야. 왕경사는 종이를 받아 손전등 불빛에 비춰 자세히 보았다.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는 예전부터 당시 대성기계의 사고에 대해 들어왔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나랑 같이 경찰서로 갑시다. 가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그는 이강철 일당을 향해 엄숙하게 말했다. 뒤에 있던 동료가 즉시 성진하여 세 사람을 제압했다. 이강철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다. 나는 안 그랬어. 저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하지만 경찰에게 꼼짝없이 붙잡혀 결국 불만 가득한 채로 끌려갔다. 이강철 일당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박 어르신과 이소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팽팽했던 신경이 마침내 풀렸다. 두 사람은 모두 기진맥진하여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왕경사가 다가와 박 어르신의 어깨를 두드렸다. 박형, 괜찮아? 걱정 마. 이 일 우리가 확실히 조사할게. 절대 나쁜 놈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두지 않을 거야. 고마워, 왕경사. 박 어르신이 감사하며 말했다. 수십 년 만에 드디어 내 오랜 동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됐어. 낡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며 하늘을 옅은 주황색으로 물들였다. 박 어르신과 이소희는 거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미지근한 물은 이미 식어버렸지만 아무도 마실 생각이 없었다. 마당의 은행나무가 새벽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잎사귀에 이슬이 떨어져 미세한 소리를 내며 새벽의 고요함을 깼다. 박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소희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지만 감사함이 가득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했을지도 몰라요. 아빠의 억울함도 영원히 풀리지 못했을 거고요. 박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다. 눈빛에는 아쉬움과 함께 후련함이 서려 있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나야. 당시에 내 아버지가 나에게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때 내가 그에게 조심하라고는 했지만 그와 함께 상부에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았어.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고 수년 동안 나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든 회중시계를 보았다. 나는 늘 생각했어. 만약 내가 당시에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어쩌면 네 아버지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아니에요, 박 어르신. 그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소희가 황급히 말했다. 공장장과 이강철, 그들이 너무 탐욕스러워서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목숨을 무시한 거예요. 어르신께서 아빠의 회중시계를 계속 소중히 보관해 주시고 저를 도와 진실을 밝혀주시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아빠에게는 가장 큰 의리예요. 박 어르신은 이소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속 죄책감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볍게 회중시계를 열어 그 안에 누런 종이를 보고 또 이소희 손에 낡은 배지를 보았다. 눈빛에는 감회가 가득했다. 당시에 나와 내 아버지는 공장에서 가장 친한 형제였어. 함께 견습 생활을 하고 함께 야근하고 함께 박봉을 받았지만 가장 순수한 우정을 나눴지. 그는 정직하고 기술도 뛰어났는데 그런 최후를 맞을 줄은 몰랐어. 엄마는 아빠가 어르신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했어요. 어르신이 공장에서 가장 믿음직한 분이고 무슨 일이든 침착하게 대처하시고 기술도 좋으시다고요. 아빠는 항상 어르신을 존경하셨대요. 이소희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는 어르신과 아빠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공장 문 앞에서 찍은 건데 두 분 다 작업복을 입고 아주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박 어르신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묻혀있던 기억들이 조수처럼 밀려왔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 공장 작업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모습, 함께 식당에서 밥을 나눠 먹던 날들, 함께 기숙사에서 술 마시며 이야기하던 밤들을 떠올렸다. 그 시절은 비록 가난했지만 즐거움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시간 참 빠르구나. 눈 깜짝할 사이에 20년이 다 지났어. 박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다. 눈빛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내 아버지가 지금을 보고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걸 알면 분명히 기뻐할 거야. 이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안도와 후련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영혼이 마침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새벽빛이 점차 낡은 집을 가득 채우며 창문을 통해 마룻바닥에 떨어져 따스함을 가져다 주었다. 마당의 장미와 자스민은 새벽 이슬에 젖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고 은은한 향기를 풍겼다. 박 어르신은 눈앞에 이 시련을 겪었지만 여전히 꿋꿋한 아가씨를 보며 마음속에 이유 모를 친근감이 솟아올랐다. 그는 수년간 혼자 살아온 날들과 멀리 미국에 있는 아들을 떠올렸다. 문득 이 세상에는 혈연 외에도 세월의 장벽을 넘어 두 외로운 영혼을 연결해주는 우정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소희야, 박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너 지금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 괜찮다면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렴. 그냥 집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 이소희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정말요, 박 어르신? 제가 자주 와도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박 어르신은 웃으며 얼굴에 주름이 펴졌다. 나 혼자 여기 사는 것도 꽤 외로워. 네가 오면 말동무도 해주고 나도 네게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내 아버지는 예전에 공장에서 최고의 기계공이었어. 나도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이소희의 눈물은 더욱 심하게 흘렀다. 그녀는 박 어르신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목소리에는 끝없는 감사함이 섞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박 어르신.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 앞으로 꼭 자주 찾아뵙고 어르신 생활도 돌봐드리고 어르신께 기술도 배울게요. 어르신과 아빠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요.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약속이 이진수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년 생활에 대한 일종의 기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회중시계를 이소희에게 건넸다. 이 시계는 내 아버지의 유품이야. 이제 너에게 돌려주마. 이건 그냥 낡은 물건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정직하고 선하며 굳건한 정신의 상징이야. 잘 보관하고
이어가렴. 이소희는 회중시계를 받아 손에 꽉 쥐었다. 그 위에 온도와 세월의 흔적을 느꼈다. 그녀는 이 회중시계가 아버지의 그리움과 기대를 담고 있으며 박어르신과 아버지 사이의 깊은 우정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럴게요, 박어르신. 이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반드시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아빠와 어르신처럼 정직하고 선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게요. 박 어르신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마음속에 뿌듯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약속이 두 외로운 사람을 이제 더는 외롭지 않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새벽빛은 점점 더 밝아져 낡은 집의 모든 구석을 비추었고 두 사람의 마음속 희망도 비추었다. 골목에서는 일찍 일어난 사람들의 발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다. 삶의 활기가 느껴졌다. 박 어르신과 이소희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마당의 새벽빛을 보며 공기 중에 은은한 꽃향기를 맡았다. 마음속에는 평온함과 따스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의 날들은 희망과 따스함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20년을 넘어선 비밀이 마침내 풀렸고 묻혀있던 우정이 마침내 이어졌다. 이 고요한 새벽에 이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집에서 원래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던 두 사람은 생사를 넘어선 우정으로 인해 특별한 약속을 맺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후 낡은 집에는 더 이상 외로운 한숨만이 아니라 웃음소리가 더해졌다. 더 이상 세월의 적막만이 아니라 계승의 희망이 더해졌다. 황혼은 이미 지났지만 새로운 새벽이 따스함과 빛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